모든 무기는 시험을 통해 완성된다. 한국형 경어로의 청상어 또한 체계시험과 부분시험, 그리고 연동시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험을 거쳐야 했다. 드디어 실용화를 판가름할 수중발사 시험을 앞둔 상황. 수상함과 대잠헬기, 대잠 초계기 등 세 가지 발사체에서 잠수함을 저격하는 청상어. 과연 청상어는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고 해군의 새로운 전력으로 배치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경어뢰 청상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청상어의 시험평가 단장과 해군본부의 전투발전 단장을 역임하신 오예근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전역한 오예근 예비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상어의 개발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해군의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체 LIG 넥스원에 근무하시며 백상어와 청상어를 포함 수많은 해양무기 체계 개발에 이바지해 오신 김태용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여쭙겠는데요. 오예근 제독님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그동안 이제 함정 건조하고 이제 무기체계 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알아오는 그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네네. 해상 시험 평가 부분도 이 함정이나 무기체계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과정들이 그때그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해군이 본격적으로 해상 시험 평가를 시작한 것이 대개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그 발전 과정을 조금 간략히 좀 설명을 주시죠. 우리 해군에서 시험 평가는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초부터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제 태동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연구 개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 평가는 뒷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험 평가는 사실 미개발 분야고 그때 당시에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97, 8년도에 합참 해상 시험 평가 과장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최초로 해군 본부에 이제 시험 평가처가 조직이 창설됐습니다. 그 초대 시험 평가처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험 평가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거의 뭐 없는 상태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냥 일반 장교를 몇 명 모아가지고 이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해라 해가지고 저는 그 시험평가 3년 동안 재직하면서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번 목표는 시험평가 업무의 기반 체계 정착입니다. 최초로 창설된 조직이고 그다음에 그 뭐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참고로 이제 미국 해군의 시험평가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 제도의 맨 꼭대기에 카와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와이 섬에 미 해군에서 개발하는 모든 무기 체계를 거기서 시험 평가를 하는데 함대함 미술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시험 발사를 한다 그러면 그 미술을 발사하고 이제 다 추적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하는 장비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미술이 날아가는 동안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미술을 격추시키는 공군의 요청에서 그 전투기가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재는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까지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 목표는 이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박사께서 개발하신 이런 청상어를 어떻게 시험 평가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웠던 점은 이제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로 컨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뭐 비사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놈 건 쏘면 물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함정에 있는 그 소나를 작동해서 이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의 그 소음만 들을 뿐이지 다른 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했고 더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해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 시험 평가를 시작한 것이 이제 90년도 초반에 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역사 좀 일천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박사님께서는 마찬 이제 해상 시험 평가 우리 지금 현재 수준 뭐 간략하게 평가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당시에 우리 오재동님 말씀하신 것 같이 90년대 이제 시험 평가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K744 하면서 이제 마크 44 이제 모방 개발도 하고 K744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연구소 입장에서 이제 시험 평가라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험 평가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해군의 배를 빌려서 결국 어뢰도 쏘고 또 해군의 힘으로써 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90년도에 저희 이제 백상어 시작하고 하면서 진해 국가연에서 해상시험장 건설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해군 무기에 대한 시험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백상어 개발 중간에 이제 국가연의 시험선, 그 전까지는 해군의 함정을 빌려서 시험 평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거로 하자 해서 해군의 그 해군기 아닌 우리 국가연의 이제 해상시험장 선진호라는 것을 이제 건조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도에 이제 건조가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연구개발 목적으로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약간씩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했었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선진호가 없었으면은 그 많은 백상어, 청상어 뭐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소나나 그 기만기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할 수 있었고 또 그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아마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아마 기간도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아마도 예산도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 그런 게 있어서 청상어도 했고 백상어도 했고 그런 기회가 됐고 지금은 그 선진호보다 좀 더 좋은 배가 건조돼 가지고 이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좋은 인프라에서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발전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같이 발전하는 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해상 시험 평가에 또 빠질 수 없는 또 선진호에 대한 또 기억을 좀 주셨는데요. 김태형 박사님께서는 현재 이제 LIG 넥스원의 전신인 이 금성 전기부터 이제 쭉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어뢰 개발 전반적인 과정을 돌아보면서 업체로서 좀 어려움을 좀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예, 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어떤 점들은 아무래도 개발 예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백상어나 청상어를 개발하면서 그 이전에 개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설계,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라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객으로부터 추가 요구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개발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정은 그 어떻게 요구 사양이 결정이 되어야 제품이 제작이 되는데 사양이라는 게 연구 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의 그런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양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이 늦어지면 제작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무기 체계 개발은 정해져 있는 일정 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기 체계의 특성상 개발 기간이 수년간 소요가 되고 또 전력화되고 나면은 또 군에서 운용하는 데가 뭐 수십 년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사용될 그런 무기 체계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검증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고 또 설계 입증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무기체계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부품들이 단종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양산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부품 단종이 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설계 대응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험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몇 가지 다시 저 정책적인 제언을 한다면, 이제 뭐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시험평가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러한 그 세계 유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착수하면 실용화하기까지가 한 5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500억을 들여서 청상호를 개발해서 8년 만에 배치를 했는데, 요즘 그 전화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평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이제 착수할 때와 실용화 마치고 배치할 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 좀 처음부터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국가연에서 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는 무기체계 개발 시에 이게 국가연이나 군에서 시험평가 지원을 안 하면 민간업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 시험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군의 장비가 동원돼야 됩니다. 해군 같으면 함정이 동원돼야 돼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100% 지원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튼지 간에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한다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평가 시설을 이렇게 이제 뭐 LG 넥슨도 수조도 만들고 전파 암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개인 뭐 LG도 가져가고 삼성 탈레스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게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러면 국가 예산도 절약되고 뭐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좀 주셔서요.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부품 단종 문제까지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요약을 좀 할 텐데요. 여하튼 이제 국가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국가 안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혼신의 힘들을 기울여서 쭉 이제 그 개발 과정에 이제 참여해 왔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축적된 기술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기 체계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김 박사님, 우리가 이제 어뢰 개발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또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중어뢰인 백상어, 경어뢰인 청상어를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이제 독자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뢰 전체 개발을 놓고 보면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성능 개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속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술 인력의 발전, 경험의 축적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에는 마크 48 중어뢰를 모디피케이션 7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능 개량을 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달성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개발하고 또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부품이라든지
그 구성품을 개발하는 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체계 개발 기간이 워낙 좀 길고 또 전력화가 끝나고 다음 새로운 개발할 때까지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만약에 도산을 하게 되면 그 중소기업이 담당했던 그런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단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인 후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술 발전, 경험 축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상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예. 2003년 봄 어뢰개발팀에게는 굉장히 또 시련의 계절이라고 하던데요. 이 청상호의 운영 시험이 몇 차례 이제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중어뢰 백상어의 이제 실탄 사격 문제까지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실탄 사격이 어떤 것이고요, 이 백상어의 문제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어뢰는 그 물속이라는 특성상 발사하고 나면은 어뢰의 성능을 확인하기가 사실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뢰를 개발하거나 훈련할 때는 연습 어뢰라는 것을 꼭 만들었습니다. 이 어뢰는 안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어뢰의 모든 주행 상태를 기록하고 이제 수면에 이제 부상하면은 회수를 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어뢰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뢰를 개발하는 방식은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고 선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이제 어뢰를 개발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백상어도 이제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연습 어뢰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블랙박스 대신에 들어가는 탄두는 별도로서 이제 수중 기폭 시험을 해서 탄두에 대한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양산에서 이제 배치하고 난 이후에 군에서 이제 훈련이 아닌 실탄 사격을 하자 하는 시작을 했고, 실탄 사격하는 과정에서 표적 함정 한 100여 미터 전방에서 조기 폭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뢰가 잘못됐다 하고서 이제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상호도 그때 마무리 막 운영 시험도 막 계속 연장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백상어가 이제 조기 폭발되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기적으로 무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국내에서 개발했고 또 개발한 인력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 원인을
그래도 아주 쉽게 밝혀냈습니다. 쉽게 밝혀냈고 그 원인 자체는 너무나 아주 작은 원인이었고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몇 줄 그 보완해 가지고 해결이 됐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 한 7, 8개월 뒤인가 그다음에 5월 달인가쯤 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해서 이제 전투탄 실사격을 달아서 2발을 했습니다. 예. 그건 군에서 했는데 2발 다 아주 멋있게 돼 가지고 그 어려웠던 그 과정도 다 끝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청상호 마무리 짓는 일이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일이 청상호 개발 사업에 어떤 좀 영향을 좀 미쳤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해군에서는 이 백상호 개발된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청상호 운용 시험 마무리 짓기 전에 이 오재동님 계시지만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거 전투탄 실사 안 하면은 개발 종료 안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경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월에는 그래도 이제 수상함이 표적이고 이제 폐선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쉽게 실탄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월에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이제 표적이다 보니 폐잠수함을 물속에 어느 위치에 놓고 쏜다는 것이 사실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경월에 개발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고 물론 개발한 배치 이후에도 실탄 사격을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게 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군에서 아까 오재동님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 동의서에도 없고 실탄 사격도 없었고 개발 계획서에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예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서 이제 요구하니까 우리 이제 죄인같이 뭐 따라가야죠. 하자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요. 그런 걸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터져서 표적이 어떻게 그 파괴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이제 개발자의 욕심이잖아요. 했는데 마침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국방부에 이제 건의해서 예산과 이제 기간을 더 연장 받아서 그런 실탄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탄 사격이 원래 계획에도 없는 거고요. 뭐 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난감했을 텐데요. 어떻게 좀 잘 해결하셨습니까? 무지 난감했죠. 우선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표적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잠수함을 어떻게 폐잠수함을 어떻게 어디서 확보할 거고 이거를 그 물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느 위치에 정지하든지 어느 위치에서 이동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이제 외국의 폐잠수함을 좀 사줄 수 있느냐 이제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도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잠수함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또 그냥 우리가 와서 어떻게 조금만 손을 보면은 또 잠수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폐잠수함 사온다는 건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참 난감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탄 사격을 위한 이제 예산과 이제 기간이 이제 문제였죠.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의 그 두 분 획득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진짜 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예산 증액해 줄 테니까 이거 합시다. 그런 바람에 이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장님도 계셨지만은 국방부 연구개발관이셨던 안동만 전임 국가연 소장 그분도 계셨고 또 그 과장으로 이제 황치복 대령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에 이제 장진화 대령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박사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체 표적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 대체 표적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표적을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이거를 표적 대신 쓰겠다는 건데 이제 결국은 그러려면은 표적의 그 크기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으로 잡는 우리 그 재래식 잠수함들 이게 이제 표적이죠. 재래식 잠수함들 보면은 보통 길이가 8, 90m 정도 되고 높이도 이제 가장 높은 데는 15m 정도 되는 원통형 구조가 이제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잠수함인데 이 정도 많은 거를 우리가 표적으로 만들어 쓰면 참 좋겠지만은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잠수함 만드는 거랑 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줄여서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크기를 한번 보자.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적을 만들어서 결국 구조물인데 이런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느 해역까지도 끌고 가야 되고 이거를 물속에서 내려서 또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명중하고 나면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오재동님 계시지만은 해군에서 그냥 뻥 터지는 소리 나고 그냥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 들어서 꼭 봐야 돼요. 들어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크게는 못 만들고 줄여서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이제 폭이 15m 정도, 높이는 13.6m 정도 되는 I자형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설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플레이트죠. I자형이니까 그냥 플레이트인데 잠수하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플레이트는 내가 가서 정면 가서 맞으면은 이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옆에 어뢰가 지나가면 이거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건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사이즈를 줄이는데 저희가 고생했고 사이즈를 줄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운영 시험 마지막에 그 오재동님 그 전발 단장 하실 때 마지막에 진짜 그 조마조마한 시간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이제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센터를 맞출 건가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탄 그 구조물 확정하기 전에 어뢰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 사격을 해봤습니다. 사격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연습을 해가지고 할 때는 표적기가 이제 요 주먹만한 표적기가 이제 음향 표적기입니다. 소리를 반사해주는 이런 표적기인데 이 음향 표적기인데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연습할 때는 이거를 가서 맞추면은 이것도 깨지고 어뢰도 깨지니까 어느 정도 가서 어택 컷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습 어뢰에는 그냥 근처 가서 이제 돌아서 이제 부상하게 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통과시켜보자 해서 두 발을 쐈더니 한 발은 아까 이 표적기의 한 1m 정도를 스쳐 지나갔어요. 두 번째 발은 이걸 또 와서 직접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킬로에서 쐈는데 진짜 웬만한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좋다. 65톤 정도 되는 구조물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침 이제 조선소에 이제 어느 분이 바지선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바지선을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붐대로 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가지고 와서 있다가 시험에 가서 이제 내리고 올리고 하자.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랬어요. 배에 구멍을 뚫으면 까라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제 바지선이기 때문에 딴 부분이 이제 부력을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해서 이제 다행히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물 자체가 이제 만들려면 이제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업계가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 업체에 가면은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이거 돈도 안 되고 한 번 만드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못하겠다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이제 마침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 조선과에 이제 이기표 교수란 분이 이제 이런 분에 좀 많이 지식이 있어서 그분한테 상의했더니 부산에 있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니 한번 가서 상의해라 해서 MTI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업체로 소개받아서 설계를 구조물에 대한 이제 상세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아까 창우해양이라는 중소업 기업을 이제 소개해줘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구조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지선에다가 구멍을 내서 운영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조물에 그냥 어뢰가 이 음파를 발사하면은 구조물에서 부딪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쐐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나한테 오는 게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총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음파가 다시 반사가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음향 신호를 모사하는 어뢰가 핑을 쏘면은 그거를 받아서 내주는 에코를 만들어주는 음향 모의하는 장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조그만 하이드로폰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작동하게끔 했고 거의 이제 거기에다가 하이드로폰도 붙이고 어뢰가 들어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이제 카메라도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RF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함정에서 보자 모함에서 보자 해서 이제 RF 신호기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또 이제 휴엔스라는 조그만 회사인데 한재현 사장이 또 이런 분야에 상당히 경험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예, 저기 대처 표적을 저렇게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오해근 제동님, 예. 중요한 이제 시험이었던 것만큼 시험 평가단들도 만반의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제 어뢰 시험을 위한 환경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썩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 시험 평가 단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시행하신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단장 시절에 그리고 처장이나 단장 시절에 이렇게 이제 그 시험 평가한 무기 체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사 성공하면 전투용 사용 가라는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판정을 해야 그게 이제 사업화가 되고 김태형 박사도 돈을 벌고 이재명 박사는 표창장도 받고 이러는데 뭐 500억 내지 1000억 그때 당시에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부터 시험이야? 하고 한두 번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전투용 사용 부를 해놓으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를 아까 뭐 2가지 업무 정착도 그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유연 대응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체 연구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됐다 그래서 자 이거 전투용 사용 부 하면은 뭐 요즘으로 치면 요즘 500억짜리 개발 사업은 없죠. 그때 당시에 500억이지 지금은 다 몇천억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뭐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게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또 그 다른 무기 체계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유연 대응이라는 말 밑에는 정직함이 전제된 것이어야 했었을 테고요. 그런 거의 결과들이 아마 또 오늘날에 이렇게 토대를 좀 구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상과 공중에선 주로 전파와 적외선으로 적을 탐지한다. 하지만 적외선은 물에 닿는 순간 100% 흡수되고 전파 역시 반사, 굴절, 흡수 등으로 소멸되어 수중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탐지 수단은 소리, 즉 음파다.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하는 탐지 방법은 2가지. 상대가 내는 소리를 잡아내는 수동 탐지 방식과 음파를 방사해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능동 탐지 방식이 있다. 그중 청상호는 음파를 방사해 반사파를 활용하는 능동 탐지 방식을 채택했다. 자망 중 어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커서 외부의 소리를 감지해야 하는 수동 탐지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그렇다면 청상호가 방사한 음파는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체들 중에서 어떻게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일까? 고주파로 구성된 음파는 강철이나 바위처럼 밀도가 높은 재질을 만나면 대부분 통과해버린다. 잠수함 역시 표면은 강철로 제작돼 있다. 하지만 내부의 공간은 비어 있어 밀도가 낮은 공기층을 통과하지 못한 고주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청상어의 해상 실탄 사격에서는 당연히 이런 능동 탐지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해야 했다. 하지만 연습탄도 아닌 실탄을 사용하는 시험에 실제 잠수함을 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밀도가 높아서 청상어의 음파가 그대로 통과해 사격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실제 잠수함처럼 음파가 반사되는 표적이 필요했던 것. 과연 청상호 개발팀은 실탄 사격의 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제 운용 시험은 이제 연습탄과 이제 전투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김태형 박사님, 이 2가지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시험 성공의 조건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예. 먼저 연습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습탄은 발사 후에 미션이 완료되고 주행이 종료되면은 이제 양성부력으로서 이제 수면에 부상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의뢰를 해소하게 됩니다. 해소하게 돼서 실제 이제 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행 완료 시까지 그 주행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연습탄 내부에 들어있는 기록 장치에 그 주행 로직이라든지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백업해서 실제 시험 시나리오와 검증 맞는지 일치하는 여부를 검증을 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을 짓고요. 전투탄은 아까 이정영 박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체 표적이지만 표적에 맞아서 명중을 해서 일단 표적을 이제 그 격침을 시키는 그런 행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체 표적을 이제 나중에 회수를 해서 그 흔적, 명중했던 흔적을 보고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 박사님 우선 이제 연습탄 사격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습탄은 6발을 쏴야 되고 전투탄 이제 2발 쏴야 되는데 전투탄은 2발 다 명중시켜야 되는 조건이었고 연습탄은 6발 중에 이제 4발만 명중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쏘고 나서 보니까 쏘면 연습탄 먼저 6발을 쏘게 되는데 일단은 4발을 2번에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발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은 경우 시간도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회복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실패로 인해서 계속 운영 시험이 이제 연장되고 했는데 그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2발마저도 성공시키자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6발 다 모조리 다 성공돼서 진짜 그때는 그 좋았는데 6발 성공된 원인은 뭐 올해가 다 동작을 잘했겠지만은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지가 우리 김태형 박사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재동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지가 쏘면은 한 1분 만에 이제 주행 종료가 되고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의 1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1분이라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전지가 이제 활성화돼서 동작을 하면은 잘 동작하면 문제 없이 가고 그다음에 전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너무 온도가 높아서 과열돼서 끝나든지 아니면은 활성화가 잘못돼서 아예 전압 생성이 적던지 해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한 1분 정도 만에 거의 이제 이 아웃풋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의 1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덕분에 전지가 아주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해서 운영 시험 8발을 아주 멋있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전투탄 시험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전투탄 시험도 이제 예비탄 한 번 포함해서 3발 다 아주 멋있게 됐는데 그 오재동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잘 진행이 됐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전투용 사용 가를 해서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충 설명할게요. 전투탄을 3발을 이제 예비 실산발 포함해서 3발 쏘는 거를 9월 8일 날 2004년 9월 8일 날 그다음에 이제 본 시험은 15일 날 하고 22일 날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8일하고 15일 날하고 22일인데 9월 8일 날 계획된 예비 시험이 이제 날씨 때문에 못 하고 9월 14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탄의 구조물은 이 시험을 3번 하기 위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아까 65톤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한 군데 갖다 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창호해양이라는 그 조선소에 그 해놓고 실제 이 타겟에 대한 표적기에 대한 이 센서를 붙이고 하는 것은 이제 포항 기지대에서 이제 이걸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9월 8일 날 계획된 게 14일 날로 되면서 이제 15일 날 한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죠. 왜냐하면은 바지선이 다시 포항 기지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명중한 걸 구조물을 내려놓고 또 배가 또 바지선이 부산까지 가서 또 이제 새로운 구조물을 싣고 와서 포항 기지대에서 이제 다시 센서를 붙이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일 날 못하고 17일 날 이틀 연계됐는데 이틀이 사실은 무지 그 바쁜 시간이었죠. 이틀 연장됐지만은 근데 그래도 밤에 그 밤늦게라도 해서 비가 축축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에 올라가서 센서를 붙이고 연구원들이 이제 센서를 붙이고 해서 밤 1시에 이제 끝났는데
새벽 1시에 끝났는데 그날이 실사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1시에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바지선이 이제 시험회로 출동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다행히 이제 날씨가 좋아서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시험에서 또 구조물을 잡고 있는 이 로프가 와이어 로프가 이제 충격에서 어뢰 폭발 충격에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끝까지 다 들어올리지 못하고 또 우리 오해근 제독님이 끝까지 눈으로 봐야 된다 하니까 들어올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위에까지는 못 올라오고 거의 이제 물속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 구멍이 잘 났구나 잘 파괴됐구나 하는 것까지 알고 그냥 폐기해서 버렸습니다. 버렸고 이제 그 다음 시험이 이제 22일 날 하기로 돼 있었던 시험으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 와이어로프를 어디서 도입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황 사장이 이제 자기가 아는 지인을 다 동원해서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구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해서 이제 3차 시험을 2차 시험이죠. 운영 시험 2차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초계기에서 발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초계기나 헬기는 카운트다운을 나우 합니다. 카운트다운 뭐 5, 4, 3, 2가 아니고 드롭 나우를 하는데 이제 초계기가 들어오면서 이 나우 하는데 그때 초계기의 그 기장이 우리 이제 아까 항공기 연동할 때 처음에 저희하고 같이 일했던 강한성 소령이라고 해군 소령이 이제 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원했던 위치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더라고요. 계획된 위치보다 좀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거 왜 저기 떨어뜨리지 하는 우려를 했는데 결국 이제 저대로 동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자로 평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치고 하다가 세 번째 와서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피를 말렸죠.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표적기에 붙어 있는 각종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 국가연의 이제 최상문 박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면은 그걸 보면은 어뢰가 핑을 쏘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소리도 들리고 핑핑핑 하는 게 간격이 이제 락건되면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처음엔 한 1점 몇 초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0.6초까지 가까이 오면 줄어드는데 이런 걸 다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모함에 있었고 그 양반은 이제 그 모니터하는 별도 배에 있었는데 저하고 그 양반하고 둘이 이제 워키토키로 이제 연결해 놓고 이제 계속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어뢰 진입 하는데 슝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명중을 안 하지?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게 어뢰는 한 번 공격을 해서 실패하면 다시 재공격을 하게 됐어요. 다시 재공격을 합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서 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재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뢰한테 한번 탐지되면 이제 거의 이제 힘들죠. 하여튼 그랬는데 다시 재공격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또 진입합니다. 진입하는데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표적기를 잘못 만들었구나.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구나. 또 통으로 안 만들고 그냥 평판으로 만들었구나.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제 다시 이제 진입합니다 하는데 이제 순간에 명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헬기나 이제 초계기에서도 이제 발사 초계기도 있었고 이제 관측하는 헬기도 있었는데 초계기에서도 명중했다고 이제 무전이 이제 오고 해서 이제 참 잘 됐지만은 그때 오재동님이 저한테 옆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꼭 이 말은 좀 들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어뢰는 명중을 하는구나. 이것을 오늘 보여줬다. 진짜 좋은 시험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참 고마웠고 그런 그 해군의 그런 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청상어가 잘 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연습탄, 전투탄, 이 운용 시험이 이제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요. 네, 어떤 장기간의 10년간의 이제 이 개발 이 과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은 이제 개발자로서의 또 개인적인 소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 해군 무기체계 개발사에 있어서 결국 청상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 평가를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개발자의 소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백상어 개발 때는 그 장비 담당자로서 개발에 참여를 했고 청상어 개발 때는 그 체계 통합
이런 역할로서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그 국가연뿐만 아니고 저희들 연구원들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개발했고 진짜 연구에 굉장히 매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 수중 유도 무기 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더 기술 확대돼서 요즘 제가 그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입사하면 면접위원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수중 유도 무기를 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 유도 무기도 계속적인 후속 사업으로서 기술 발전과 경험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청상화 개발, 백상화 청상화 개발할 때 해군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육전단에 청상화 시험하러 가면 연구원들은 앉아 있으라 힘든데 본인들이 다 뭐 장착하고 하겠다 이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굉장히 고마웠고요. 이 청상어의 의미는 그 수상함이라든지 해상 작전 헬기 또 해상 초계기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연동되고 시험도 굉장히 많았고 참 어려웠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경어뢰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박사께서. 이 경어뢰를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세계에서도 9번째로 이제 경어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상하고 다르게 9번째, 결국 10번째 안에 드는 개발 국가가 되었는데 이 우리의 해역에 적합한 그 경어뢰를 100% 우리의 손으로 개발했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고 또 자꾸만 늘어나는 그 북한의 그 잠수함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한 어뢰로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큰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국방부나 합창 그리고 해군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인 연구원들 진짜 고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첨단 무기의 개발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에 그냥 한 번 만들어서 그냥 성공하면은 이건 개발이 아니고 그냥 생산이죠. 과언이 아닌데 2003년도 그 봄에 그 백상어 이제 실사해서 실패했을 때 그 언론이나 이런 여론에서 너무나 큰 그 질책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세상에 없는 못 쓸 어뢰다, 뭐 개발자 전부 다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 그 개발한 사람들은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어디 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워낙에 얼굴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 그 후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아주 간단했고 간단한 원인을 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를 해서 2발 우리 이제 자체 시험 포함해서 3발인데 3발을 너무나 그 성공적으로 잘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군에서 매년 뭐 한두 번씩 실탄 사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잘 돼가지고 지금 아주 뿌듯합니다. 뿌듯한데 그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개발이라는 다 그렇듯이 실패했을 때 너무 많은 질책보다는 아주 조그만 격려가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아마 크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그 사기가 높아지면서 좀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해근 제도께서. 예, 저는 우선 의미라 그러면 한마디로 대한민국 해군의 대잠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209급은 4일 만에 한 번씩 바다 표면을 올라와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배터리 차징을 해야 됩니다. 스노클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핵잠수함,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습니다. 핵잠수함밖에 없는데 그것은 60일이고 70일이고 100일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협 세력이고 비대칭 전력이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해군도 209급에서 발전해가지고 214급이라고 그 한 섹션, AIP 한 섹션을 달아가지고 에어 인디펜던스 프로폴션에서 공기 불요 장치를 달아서 그 잠수함을 이제 조금 1,500톤으로 키웠죠.
그것은 이제 16일 동안 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3,000톤급 중잠수함으로도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아무튼 대잠 작전은 이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서 반을 찾는 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 잠수함 잡는 게 어려운데 우리 이제 이재명 박사가 그 좋은 그 청상어 경어뢰를 개발을 해서 더군다나 더 이제 함정에서 헬기에서 P3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완벽한 대잠 작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대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대잠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전에서 어뢰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의 함대의 발을 묶기도 하고 항구를 봉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엄청난 전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어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허용된 일입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